북한 무장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군 병사들 죽이고 갔다. 현직에 계실 때 발생을 했었나요? GP 같은 거는 심심찮게 수류탄 날라들어서 터지고 죽은 시체들 중에서 뭐 귀도 잘라가고 뭐 그랬다고 그러고 우리 그거 터지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내고 순식간에 타격하는 거 5분도 안 걸립니다. 네, 이시연 글로벌 첩보전 연구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시연 대표님 모시고 첩보전에 깊숙한 내막 그 스토리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 간의 첩보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남북 간의 첩보전 하면은 김수임 사건, 한국판 마타리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죠. 이게 이제 1945년 해방 이후에 네. 미 군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시절 때 이야기인데 김수임이라는 여자 이분이 개성 출신이에요. 일찍이 그 남의 집에 그 민며느리로 들어갔다가 결혼을 했다는 거네요. 예, 일찍 했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의 도움으로 나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의 이화여대 전신이 이화여전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럼 영어 일단 되고. 그래서 취직을 어디로 했느냐? 당시 세브란스 병원 통역관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군 헌병대장 존 베어드라는 대령의 통역을 하게 되죠. 둘이 이제 사귀게 돼요. 뭐 통역 항상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죠. 아들도 하나 낳습니다. 아들까지. 예,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이화여전 시절에 그 사랑을 하게 되는데 네. 남자의 그 첫사랑이죠. 말하자면 김수임 입장에서. 이 베어드 대령 말고요. 대학 다닐 때 경성제국대학을 다니던 이강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텔이네요, 거기도. 이강국이가 경성제국대학을 나와가지고 베를린까지 유학을 하고 옵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까? 베를린에 가서 유학을 할 당시에 마르크스주의에 또 빠져가지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공산주의 활동을 하죠. 국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강국이하고 김수임이는 과거에 연인이었는데 김수임이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미군 철수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첩보도 주고 하는데 결국 이강국이는 당시 그 노동당의 남조선 노동당의 간부였어요. 이강국이가. 결국은 쫓기게 되죠. 네. 무시무시한 김창룡이가 쫓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잡히면 죽는다 하죠. 사형.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북측 지역인 개성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지금 옥인동이죠. 종로구. 거기에 그 김수임이 집에 이강국을 숨겨놨다가 자기 그 동거인 존 베어드 대령 헌병 찝차 거기에 숨겨가지고서는 개성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건 뭐 잡을 수가 없네요, 그건. 데려다 주고 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남노당의 부총책이죠. 이중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중업 있죠. 이 사람은 잡혀가지고선 형무소에 있어요. 네. 내일 모레면 총살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이강국이가 요청을 해가지고 김수임이가 이 남자를 의사로 위장시켜가지고 그 차에 또 태워가지고 개성으로 뺍니다. 이건 뭐 그냥 난리 났었죠. 남한 측에서는 그 당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내일 모레 죽이려고 한 놈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미 군정이 그때는 다 통과할 때인데 거기 헌병대장의 여인이 하니까 그건 이런 안경을 쓰고 허연 중국집 배달복 같은 거 입고서 앉아 있으면은 이게 의사인지 뭔지 그 당시만 해도 알 길이 없는 거죠, 밤에. 어쨌든 이중업이도 탈출을 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방첩기관에서 추적을 해서 결국은 김수임이가 잡히죠. 잡혀가지고 그 혐의가 인정은 했는데 2008년도인가가 미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과거의 그 문건을 공개하는 데서 김수임이가 보고했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았다 하는 평가를 내려서 이 여자가 과연 간첩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도 논란이 됩니다. 간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은 대한민국 당시 임시정부지만은 임시정부 군정 이후에 사형까지 받았던 사람, 쫓기는 사람 둘을 다 개성 북한 지역으로 옮긴 건 팩트거든요. 그때 뭐 남노당 군부 인사를 군사 관련한 인사들을 여러 명을 월북시켰다니까 이거는 뭐 중범죄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 39살에 총살당합니다. 본인도 뭐 비운의 삶을 살긴 그렇죠. 했네요. 비운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됐죠. 한국판 마타리다 이렇게 그냥 포장하기에는 조금 좀 죄질이 안 좋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이제 그거는 뭐 해방정국의 시기라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 사실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로 있던 시절에 터진 사건입니다. 원정화 사건. 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현직에 계셨으니까. 네. 저는 이거 그때 보면 그냥 이 뭐 미모의 탈북 여성이 청년 장교들을 이렇게 해서 정말 장교들이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 조사 결과 발표하는데 제가 본 거 보면. 근데 나중에 또 풀려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뒤에 제가 잘 추적을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식 재판을 거쳐서 네, 재판을 거쳤는데 네. 그렇게 오래 살지를 않더라고요. 뭐 네. 그 혐의가 가벼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제 혐의가 그렇게 중대하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 원정아가 많이 또 반성을 했고 전향을 해서 아마 좀 감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정아는 뭐 그 뒤로는 뭐 남한 사회에서 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령을 받고 들어온 당연하죠. 겁니까? 중국에 체류할 당시에 네. 북한의 이제 정찰국 요원들한테 이제 포섭이 돼서 네. 너 이렇게 해서 탈북자로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이런 걸 좀 수집을 해라. 이렇게 임무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뭐 일부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느낀 게 아니 이 청년 장교들 그때 엘리트 장교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허술하게 당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살림 차리고 그 부대 앞에서 같이 살고 뭐 이런 과정이고 또 원정화가 뭐 이렇게 요청하는 거 그냥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고 이 미인계를 쓴다는 게 그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호소하면서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쉽게 먹힐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리따운 여자 앞에서 남자가 허리춤을 추스린다. 이건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과실의 요구라든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라도 얘기를 하고 이 여자가 뭘 원한다 그러면 그걸 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좀 안타깝죠, 그것도. 예. 또 우리 뭐 남북 간에는 항상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 많은 이제 간첩단 사건이라 이렇게 보면 제일 조총련이 또 많이 개입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 조총련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게 되는 그 구조적인 뭐 요인이 있습니까? 첫째, 조총련이 조선총연합이지 않습니까? 네. 조선인 총연합. 그게 과거에는 약 100만까지 있다가 지금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총련을 통해서 북한이 취득했던 거는 첫째, 그 귀한 돈, 달러를 조총련을 통해서도 모금을 해서 가지고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일본 사회를 통한 첨단 장비. 그렇죠. 무슨 북한의 미사일 이런 데 보면 일본 부품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첨단 정밀 제품은 일본이 뭐 세계에서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세 번째로는 1호 품목. 소위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또 지금은 김정은 일가에서 쓰는 1호 품목들을 의약품, 사치품, 뭐 화장품, 술. 아니 그 김정은이 딸 밥 먹는데 보니까 식탁 앞에 아지노모토 그 깨소금이 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계란 먹는데 좋은 깨소금 이래서 야 이거 뭐 주민들한테는 반일하라 그리고 제국주의 때려잡자 그러면서 자기 딸한테는 일제 깨소금 수입해가지고 먹인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다 그 조달을 하는군요. 망명공호를 통해서 조달하고 했죠. 그런 부분이 또 물품 공급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간첩 활동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공적원을 직파시키거나 하는 것보다 조총련을 활용하는 게 좀 낫다고 판단한 건가요? 그 조총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일본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증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발전된 품목이라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돈도 가지고 들어가고 기타 등등 서구 문화의 가장 그 첨단된 산업의 정보를 일본 조총련 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갖고 들어갔습니다. 일본 조총련 출신 학자들,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김일성 장학금 받고 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시연 선생님이 계시던 정보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보 활동이나 이런 걸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는 게 이제 북파 공작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북한이 이제 무장 침투라든가 이런 걸 워낙 많이 해서 이런 도발하는 데 있어서 응징보복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북파 공작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 어떤 걸 북파 공작원이라 그럽니까? 군사분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상에 중앙군사분계선. 그걸 넘으면 일단 북파입니다. 북쪽으로 파견한다는 뜻이죠. 예, 북쪽으로 파견한다는 뜻인데 일단 휴전선상에 있는 중앙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북파입니다. 근데 이게
HID가 창설하게 된 것이 네. 전쟁통입니다. 1951년도 4월경에 네. 부산으로 모든 게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육군본부도 내려가고 그때 부산에 육군본부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종의 파견대 형식이요. 파견대 개념으로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쭉 오다가 전쟁 중에도 창설이 돼서 많이 그 전선상에서 많은 분들을 투입시키고 네. 희생하고 하다가 쭉 해오다가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 그런 활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남측으로 계속 무장 공비를 내려보내고 해서 남한 사회를 상당히 그 혼돈에 빠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68년도 소위 말해서 북한 정찰국 애들이 예. 청와대 박정희 목 따라온 1.11 사태. 예, 네. 사태. 그 당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실미도 공군 첩보부대 말하자면 육군 첩보부대가 기존에 있었지만 이걸 정식으로 해서 확대돼 가지고 성갑도 그다음에 이제 해병 MIU죠. 네. 해병대에서도 각 군별로 해서 이렇게 특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대북 특수작전 역량을 키웠죠. 여기 기록에는 보면 72년 7.4 남북 공동성명까지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파견된 무장, 비무장 공작원이라 그러는데 네네.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72년 이제 7.4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 간이 합의를 해서 우리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 그래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약속을 뒤집기는 식은 죽 먹기처럼 뒤집지 않습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첫째, 우리보다 북한에서 전 전선상의 육상을 통해서 휴전선을 흔들면서 남한에 그 긴장감을 주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봐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김일성이가 자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어떤 소요나 반감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긴장을 조성하는 남북 간에 그런 취지가 저는 컸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휴전선상에 많은 그 출연과 출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도 터지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내고 그건 뭐 그 이후에도 일부 일어났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군에 있을 때나 아니면 군 밖에서도 사실 들렸던 얘기는 뭐 북한 무장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방 침상에서 자던 우리 군 병사들 죽이고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렸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현직에 계실 때 발생을 했었나요? 우리 군에 대한 인명 피해라든가. 소위 말해서 휴전선 안에는 GP가 있지 않습니까? 그 GP 같은 거는 심심찮게 수류탄 날라들어서 터지고 죽은 시체들 중에서 뭐 귀도 잘라가고 뭐 그랬다 그러고 그거 맞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보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GP 그냥 순식간에 타격하고 뭐 타격하는 거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까지 갈 게 뭐 있어요. 3분이면 끝나죠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보복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그때 한번 내려가서 뵌 적이 있지만 북파공작원을 양성하는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기에 책임을 맡으셨잖아요. 현장 책임을. 저는 그 당시 젊어서 거기 팀장을 했죠. 예.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유사시에 가 이러면 가는 겁니까 실제로? 팀장 저 있을 때는 그 대원들한테 가가 아니라 따라와 이거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까? 그전엔 개념이 좀 달랐는데 훈련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를 좀 해드리면 그 당시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그 전선상의 군단이 전방 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공대 개념으로 HID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팀장들이 교육 훈련 개념이 강했습니다. 대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더라도 가리키고 훈련하고 임무가 떨어지면 이 친구들이 대원들이 들어가서 일정 40km 포사격 지원 거리 안에 40km까지 들어갔다가 복귀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는 팀장들은 임무를 같이 뛰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산 밑 거기에는 그런 북한의 유사한 시설들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 당시 우리가 썼던 용어 중에 그 당시 우리 전우들은 내가 아는 얘기를 알아들을 겁니다. 군단대가 뭡니까? 북한 인민군 군단을 지어놨습니다. 거기. 군단 모양으로 지어놓고 군단대라 그럽니다. 그거 모르면 거기 팀장 아니죠. 누가 전방에 헬기 타고 저희 뭐 국방부 출입할 때 보면 이렇게 그 전방 헬기 타고 다녀오고 그랬는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갔다 오는데 그 상공을 날아가는데 북한으로 넘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미군 조종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미군 헬기 조종사가 그쪽 지역을 이렇게 정찰하다 그때면 육안으로 보는 시스템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벌겋게 이렇게 구호판 같은 거 막 있고 있고 막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서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야 이게 뭐야 어디야 얘. 거기 훈련장입니다. 아, 좌표상으로는 강원도 고성 설악산 그렇죠. 옆인데 북한으로 넘어온 걸로 오인해서 거기서 금방 넘어가거든요. 가깝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아니 근데 북파공작원 13,000명을 양성했는데 그중에 정확히 숫자가 나와 있네. 7,726명은 돌아오지 못하셨다. 네. 7,726명은 국방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숫자입니다. 공식으로 예, 공식. 비공식인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휴전선상에 그 당시 13,000여 명을 양성을 해서 했는데 생존율이 반이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 7,726명은 아직 시체도 못 찾은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언젠가 뒤에 이제 매복들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매복 작전은. 그 추운데 바람 불고 이러는데 가만히 엎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이러다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시체도 못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리타이어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돌아가신 분들, 그 영혼을 수습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분들의 가족들을 추적을 해서 지금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거기 관여하고 계시는군요. 예, 거기 조금 일부를 지금. 아직도 보상을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직계 가족들인 경우에는 거의 다 받았고, 임무를 해서 들어간 건 맞는데, 시신이 수습이 안 되고, 그러면 집안에 그 조카라, 누구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국가에서 뭔가를 좀 주기 위해서 지금 발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들어가셨는데 북한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투 중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실종되거나 이러셨을 수도 있고 일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7,726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그 저희가 소장님께서도 그러한 분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가끔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7,726분 이분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으셔서 원래는 그 강남의 봉은사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전국에 그 산재되어 있던 것을 지금 저 청계산 밑에 거기 한쪽에 그 충원탑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뭐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6.25 때 전사자분들 뭐 최근에 와서는 또 뭐 우리 민주화 운동 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뭐 예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7,726분의 우리 북파 공작원 분들 이분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 하면은 또 모사드, 이거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알리 하메네이, 이란을 37년간 통치해온 이 신정체제의 최고 지도자를 그냥 정밀 타격 한 번으로 그냥 개전과 동시에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 가족들 다 몰살시켰죠. 수하의 군 간부들, 사령관들 다 한 30명 가까이를 없애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근데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모사드가 심지어 이란 테헤란 시내에 교통단속 카메라까지 수년간 추적을 하고 이거를 빅데이터로 모아서 도대체 알리 하메네이는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를 다 통계로 모아가지고 정확히 그 장소 그 시간을 때린 거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사드? 기가 막힌. 현장에서 혹시 모사드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과거에 제가 북한이 그 미사일을 한참 개발하던 90년대 후반. 중동 쪽에 막 수출한다 그러고. 90년대 후반 장거리 미사일을 한참 개발하던 시절에 그 기술이 이란으로 넘어갈까봐 동경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정보 요원이 그 라인을 타고서는 저희 쪽에 접근을 해서 당시 기억으로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서 여러 번 대화도 하고 저희가 진도가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곡동 큰 집에서 야 이거 큰일 난다 나중에 그만해라. 물건이 좀 크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수도파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게 있죠. 국정원이 정보사의 공작활동이나 이런 거에 예산권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사업에 대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계시다 보면 야, 좀 이거 뭐 물건 되는 것 같으면 가져간다 이런 느낌 좀 있으시죠? 있죠. 큰 거라고 이건 정치 성향이 강하니까 우리가 할게.
그리고 또 자기들이 나서기 부담스럽거나 지저분한 거는 또? 예산 이만큼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 아, 이거 좀 그러셨겠네요? 그러죠. 뭐, 그렇죠. 뭐, 워낙 센 데니까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죠. 오직 하면 저희가 뭐, 이름을 안 부르고 내곡동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예. 아, 내곡동에 계신 분들도 뭐 요즘 뭐 또 많이 사회가 달라져가지고, 야, 우리도 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하시긴 합니다. 근데 이 모사드가 또 하나 이제 놀라운 게 정말 끈질기다 그래요. 네. 그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의 학살을 총괄했던 이 장교인데 중령 출신. 유대인 학살 이송 이런 거를 뭐 총괄했으니까 거의 뭐 유대인들 실어가가지고 가스실에 보내는 이런 거를 이렇게 결제하고 집행했던 이런 사람인데, 여기가 사실은 나치 독일 패망한 이후에 중남미로 튀어가지고 무슨 자동차 이런 수리하는 이런 걸로 해서 성실한 가장으로 살던 사람을 십수년을 추적해가지고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 또 아르헨티나에서 어떻게 그것도 잡아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당시 배경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력이 세계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셌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 당시. 네. 전쟁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친독일파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래가지고서는 전쟁 이후에 전쟁에 관련됐던 고급 장교들이 많이 숨어드는 게 아르헨티나인데, 망명식으로 갔군요, 그리로. 아이만이 이제 거길 들어갔습니다. 이름도 가명을 고치고. 가명으로 고쳐서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결정적인 거는 결국 하느님께서 인류를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잘 살아라 하게 한 것처럼, 결국은 그 남자 아이히만의 아들이, 젊은 남자애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아버지의 과거를 살짝 노출합니다. 우리 아버지 옛날에 뭐 했는데, 나치였다? 예, 아니 나치였는데 뭘 했다. 딸이 그 얘기를 듣고 기상에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쪽에서, 모사드 쪽에서 평소에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비공식 직원으로 관리를 하던, 뭐 있으면 제보해라. 정보망 안에 들어가 있던 분이네.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서 관련된 일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딸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본부로 보고돼서 그다음부터 이제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그 사소한 정보 하나를 그렇게 캐치해가지고 그 한 것도 대단하네요. 딱 한 건, 그 한 얘기 가지고.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그냥 뭐 이렇게 총 쏴가지고 그냥 처단하거나 이러면 될 텐데, 독살하거나. 왜 이스라엘까지 끌고 갔을까요? 과거에 나치 정권에서 자행했던 그런 비인류적인 거를 세계에 공표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판에 정식으로 회부한 거죠. 전범을 끝까지 찾아서 우리가 처단한다.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재판에 회부해서 사형을 언도한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럼 정말 우리도 좀, 이런 건 좀 본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 나중에 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거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저희가 그 적이라고 규정하는 국가로부터 어떤 위해를 받으면 반드시 보복작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비합법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합법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낮에 0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역사는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밤에 이루어지고 3분의 1은 잠잘 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보면은. 보십시오. 과거 역사를.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거는 그냥 뭐 명찰 달고서는 그냥 난 그냥 있어 하는 그런 거지. 실제로 국가의 이익과 어떤 국가의 뭐 존립을 위해서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정보맨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미인계를 받아보신 경우. 받아봤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대요. 순간 제 머리가 반짝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낚았다. 선생님, 평양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생님, 내가 담보하면은 비자에 도장 안 찍고 별도의 종에 돼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야.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여자는 없어지고 이상한 놈들만 나타나는 거겠죠. 너 빨리 으로 빠져. 네, 글로벌 첩보전 연구소의 이시연 대표님 모시고 우리 첩보전의 흥미진진한 세계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첩보전 하면 바로 떠올리시는 미인계, 그 내막, 현장에선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어가 볼 텐데요.
미인계만 있느냐? 미남계도 있습니다. 로미오 작전이라고 한다네요. 미인계 하면은 마타리 떠오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마타리는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그 마타리 사망하고 나서 100주년 되는 해 2017년도죠. 미국 타임지에서는 과연 이 마타리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가를 가지고 특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와, 그 정도로. 예. 일단 마타리의 그 전신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만 역시 미인이고 뭐 하여튼 키도 크고 여러 가지로 몸매도 이쁘고 아름답고 문 남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1910년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는데 워낙 인물이 좋고 하다 보니까 그 18살 되는 해에 시집을 갑니다. 아, 일찍 결혼을 했군요. 그 네덜란드 직업 군인인데 20살이나 많아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에 발령을 받아서 간 곳이 인도네시아 자바. 아, 인도네시아로.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왜냐하면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각 곳을 많이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아들, 딸을 하나씩 낳죠. 근데 이 아들이 4살인가 무렵에 죽었어요. 원인 모르게. 그 바람에 그로 인해서 남편과 소원해주고 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봐야 뭐 21, 서너 살 뿐이 안 됐는데 이제 생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문을 듣고 간 게 파리로 간 겁니다. 모델을 하려고. 키가 한 170 되니까 큰 키죠. 서양인이라도. 모델 테스트를 받았는데 불합격됐습니다. 떨어졌어요. 뭐가 좀 잘 안 맞았나 보네. 다시 네덜란드로 가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갔다가 거네요. 보니까 또 생계가 적어서 그때만 해도 이 파리가 떠오르는 그런 도시입니다. 마치 지금의 서울처럼 뜨거운 도시죠. 그래 가서 나 모델 안 하고 댄서가 돼야 되겠다 해서 무의가 됩니다. 춤을 추고 그 몸매도 좋고 뭐 율동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일한 곳이 무랑루즈. 아, 이게 이제 물랭루스. 한국에도 있었죠. 빨간 풍차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제 댄서로 일을 하면서 여자가 이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우수하니까 남자들이 많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러니까 그 사교계에 진출해서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뭐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다시 또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이에요. 1914년도 독일 정보국 아베스에서 이 여자를 포섭을 합니다. 뭐가 좀 있었나 보죠? 활용 가치가? 그 파리에 있을 때 프랑스 파리의 높은 고관 대자 그리고 장성급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 여자. 남편이 또 군인이었으니까 고급가 이혼을 했어도 그 군인들 세계를 조금 또 알겠네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함부르크로 데려와서 그 폰소령이라는 정보장교가 공작 교육을 시킵니다. 소위 말해서 안가에다가 수용을 해서 공작 교육을 시켜서 이제 전쟁이 날 무렵에 해서 파리로 투입을 시키죠. 이미 그러면 그 미인계에 맞춘 공작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입시켜서 주로 이제 파리의 정세, 그 다음에 전략적 군사 첩보, 어느 부대가 어디로 갈 것이다, 어디로 이동할 것이다. 이 미인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로 그 남자들이 하던 수법과는 다르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서 등문을 한 첩보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등문 첩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찍었다는 증거는 부족해서 이게 관첩이냐 아니냐 저거는 많지만은 이 마타리는 공식 부호를 받았습니다. 독일 정보국에서. 뭐 제대로 된 공작. H21, H21이 공작 부호인데 그래서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마타리가 생활비를 받아 쓰고 하다가 결국은 프랑스 정보국에 체포됩니다. 아, 프랑스 쪽에서는 그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주워 들은 거 가지고서 많이 가서 보고를 했을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뭔가 이게 없어요, 증거가. 아, 등문 정보 그냥 주워 들은 그렇죠. 얘기 가지고만 해서는 좀 떨어지죠, 그죠?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이거를 독일 정보국에서 다시 이제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여자를 위장을 해서 스페인을 통해서 파리로 다시 보냅니다. 그때 왜냐하면 프랑스하고 독일은 국경이 거의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너 공군 군사기지에 가가지고 공군 장교들하고 좀 많이 사겨라. 그러니까 공군 장교들하고도 또 많은 여러 가지 연문을 퍼뜨립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마타리는 그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그 독일한테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여자가 스스로가 파리 정보국에다가도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독일한테 이런
주문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도 도움을 줄게. 그럼 그것도 더블이네요. 또 더블이 됩니다. 또 더블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 정보국에 이제 체포가 됩니다. 너는 우리한테 불이익을 준 게 더 많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뺑센이라는 지역에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 당할 당시 나이가 40살 뿐이 안 됐습니다. 아이고야. 좀 안타깝죠.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특이한 게 총살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도 영화 같은 거 보지만 총살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대를 가리지 않습니까? 이 안대를 풀어달라 그래요. 나 안대, 푸른 하늘을 보고 싶다. 대단한. 네, 안대를 풀고 싶은데 사실은 그 안대가 본인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총 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대를 시키는 겁니다. 예, 집행관들 입장에서 총을 쏘다보면 상대 눈을 보면은 그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두고두고 남아서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원래 뭐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지만 그 중에 실제 실탄이 들어있는 건 한 명이다, 뭐 두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죄책감을 좀 덜게 하려고. 공포탄을 넣고 네. 예, 여기 5명이 서 있으면 2명만 실탄을 넣었다든가 뭐 3명 다 넣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쨌든 눈을 가리지 않고 총살을 당합니다. 나이 40에.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시신을 인도할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의 시신을 보존을 하는데 어디다 주느냐 하면 프랑스 군 정부에서 소르본느 대학 의대에다 기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대에서는 이걸 생체 실험용으로 쓰는데 목을 잘라서 보관합니다. 목과 몸을 분리해서 그 알코올에 담아가지고 특수 처리해가지고 프랑스 남쪽 그 센강 옆에 보면은 아탐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람들 생체 실험한 많이 그 보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탐이 박물관인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물만 보존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긴 또 사람만 흉악범들 뭐 얼굴을 보존한다거나 뭐 이상한 거. 근데 그게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보관을 해놓는 건데. 이게 수십 년간 보관을 해오다가 2000년도에 재물조사할 때 없어집니다. 분실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도난당했어요. 마타리 얼굴과 몸까지 도난당해서 지금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연 이걸 누가 가지고 왔을까? 이 마타리라는 여성분은 죽어서도 지금까지 시체가 그 순환을 당하는. 근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들으면 되게 서구적이고 이미지가 이제 뭐 금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마타리의 사진을 보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동양적인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막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이 마타리가 주로 거주하고 활동한 데는 인도네시아지만은 인도를 관광을 많이 했어요.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인도의 그 신비주의에 이 여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 신이라고 시바 신. 그 있습니다. 그 모자, 꽃갈 모자 같은 거 쓰고 그 동작을 보고서는 무랑루주에서 댄서를 일할 때 자기가 그 모양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그러니까 폭발적이었나 보네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동양이 좀 신비스러운 나라다 해가지고 그 마타리 춤에 많이 매료됐었죠. 그런데 이게 정말 비운의 여인이네요. 그렇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타리도 독일과 프랑스 양쪽으로 가는 우리 뭐 정보세계에서는 더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쪽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네요. 더블은 롱런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롱런이 어렵습니다. 더블이라는 게 결국은 그 개인으로 보면은 자기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고. 정보기관 입장에서 보면 활용하니까 우리도 조금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좀 뭔가 만족 못할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들이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 하는 행동이 더블이거든요. 그게 더블인데 그 더블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미국 영화 넷플릭스에 보면 그 더블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아주 이게 참 교묘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비운의 여인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녀 마타리는 뭐 여러 가지 그 작전하는 것 중에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특수 작전 등문첩보 말고 자기가 직접 그 미녹스 카메라라고 있어요. 요만한 거 독일제. 그걸로 찍어가지고서는 옛날 첩보전에 나오고 이렇게 찰칵찰칵 그렇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거. 서류 찍기는 좋거든요. 미녹스라고. 그 카메라로 해서 한 5,000장 분량의 프랑스 관련 문건을 찍어서 독일 측에 제공했다 하는 게 혐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등문 정보만 아니라 그렇게 그걸로- 실제로 했다. 그런 게 이제 처형의 그런 원인인데. 그렇죠. 저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만약에 2차 대전이나 그 뭐 한 몇십 년 전에 첩보전에서
지금 핸드폰 정도의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첩보원들이 활동하기 편했을 것 같아요. 사진 찍고 뭐 녹음하고 뭐 요거 하나로 다 되니까. 다 되죠. 그 대신 이제 뭐 중요한 저거 할 때는 항상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를 주면서 네. 핸드폰 여기다 두시오 하고서 뭐가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네, 그렇긴 하겠네요. 마타하리 사례에서 보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첩보 활동을 한다는 게 이게 여성으로서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거고 중압감, 특히 더블을 띈다는 거는 이건 뭐 자기 목숨이 그때 같으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안 들릴 게 무슨 훈련 시킵니까? 훈련이라고 그런 점에 차관한 특별한 훈련은 없고요. 네.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신념에 꽂히면은 이거 기필코 해야 된다 하면은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극복이 됩니다. 아, 이건 정말 힘들다, 두렵다 이렇게 느끼셨던 거는 한 번 있었습니다. 연길에서. 지금도 그 연길에 그 우전국이라 그래갖고 전신전화국 같은 게 있는데 그 건물 옆에 조그만 우리말로 하면 커피숍이지만 뭐 그 당시 거기도 이제 다방인데 북한 밀무역을 하는 업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 말하는 거 신뢰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녹음을 떠야 돼가지고 당시만 해도 1990년대 후반이니까 이런 뭐 좋은 장비가 없었어요. 녹음기가 요만한 게 있습니다. 아, 테이프 요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를 여기다 안쪽문에 넣고 선을 일로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마이크를 꽂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소매에 이제 여기에 마이크가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심심한데 둘이 앉아서 뭐 어느 지역에 가서 뭐를 가지고 오고 뭐 신뢰성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근데 저는 뭐였냐면은 지금 같으면 뭐 유튜버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조그만 뭐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 이런 걸 지금 쫓아서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장을 했는데 한참 막 설명을 하면서 뭐 심각하게 막 나도 어떤 결정적인 무슨 단서가 좀 나오는 게 있는가.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 아, 선생님 요즘은 남한에서는 여기다가 마이크를 차고 다닙니까? 아, 그때 심장이 처음으로 쿵쾅거리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바로 그렇게 푹 치고 들어오면은 예, 아니 있는 그대로 물어보더. 아, 선생님 요즘 여기다가 마이크를 차고 그 사업은 결국 깨졌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기본적으로 첩보원 하려면 조금 담력은 있긴 있어야 되네요. 담력이 없더라도 이제 길러야 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또 그만큼 또 면역이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마타하리 얘기를 들으시면은 와, 이거 뭐 미인계에 빠지면은 이게 답이 없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여성분들도 안심하면 안 되는 게요. 혹시 자기한테 쓸데없이 친절하게 접근하는 남성이나 왜 이러지 싶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남계가 또 이 스파이 세계에서 만만치가 않답니다. 로미오 작전 이건 뭡니까? 로미오라고 불린 이유가 뭐죠?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로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붙인 이름인데 사실은 미인계에 반대되는 개념이 미남계인데 그 남자를 이용한 그런 첩보 활동은 또 소련 KGB하고 동독 슈바이치, 아, 그쪽이 또 강합니까? 동독 슈타지 이쪽 친구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로미오는 동독에서 썼던 이름인데 소련 친구들은 이걸 까마귀라고 부릅니다. 까마귀요? 예, 여성 공작원은 제비라고 부르고 남성 공작원 미남계는 까마귀라고 부릅니다. 아, 여성을 제비라 그런다. 예. KGB에서는 여성을 제비라고 부르고 남성을 이제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이게 누구를 포섭하는 겁니까? 이 미남들이. 이게 세계 첩보적 미남계 역사에는 또 그 노르웨이 퍼스트 레이디 베르나라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베르나. 예.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이분도 공산주의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공산주의 청년 동맹의 리더도 하고 30살 되던 해에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노르웨이 총리와 결혼을 합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거의 한 20년 동안 하면서 노르웨이 자체에서는 전설적인 그런 그 총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활동할 무렵에 노르웨이는 어떤 역할이었냐면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소련의 입장에서는 노르웨이가 나토에 가입을 해가지고서는 나토에 적극적이다 보면은 자기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친소련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작을 해야 되겠다 한 게 바로 이제 까마귀 작전인데 그 자기네 그 KGB 요원 중에서 젊고 건장한 까마귀 한 명을 선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노르웨이 총리부인 베르나가 네. 모스크바로 대학생들 그 청년 조직 동맹을 인솔해서 왔을 때 그 남자가 가이드를 합니다. 아, 네. 가이드를 하면서 굉장히 친해집니다. 한 일주일간 계속 뭐 아침 저녁으로 뭐 다 그래서 잘해주고 아주 가까운 단계까지 결국은 소련 그 KGB에서는 이 남자 까마귀를 노르웨이 대사관에 발령을 해서 보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퍼스트 레이디 베르나를 통해서 노르웨이 정부가 과연 나토를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 방해 공작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방향을 틀게 만드는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이 여자가. 와, 그게 또 가능하군요. 그렇지만 이제 불과 그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이 여성분은 또 암으로 해서 사망을 하죠. 네. 사망을 하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문제입니다. 이 남자 까마귀가 그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베르나한테.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네. 계속 술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을 종료시킨 사례입니다. 이게. 아니, 상대가 이제 공작 대상이 죽거나 이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또 다른 인물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이 까마귀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KGB 차원에서는 그 사업을 종료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퍼스트 레이디까지 이렇게 파고들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미남계, 로미오 작전을 쓴다 이러셨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미남계가 작동을 하게 되나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로 질문의 그 시대적 배경에는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 체제 이념 전쟁이 셌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국가 기관 공조직에 침투해 가지고선 네트를 치는 망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가 조직 공무원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뭐 어떤 학술단체 이런 데 여성분들도 되게 보면 보좌관이 있고 비서가 있거나 통역이 있거나 아, 그렇죠. 핵심 역할이네요, 나름.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그 나라도 여성분들이 그렇게 몸매가 아름답거나 얼굴이 이쁘질 않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현장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모임에 야 오늘 회식이야 너 올래 해서 갔더니 멀끔하게 잘생긴 놈이 예의 바르게 다가서서 또 다음에 또 만나시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외로우시죠? 외롭죠. 그 나이 40 정도 돼가지고 보좌관이나 하고 비서나 하고 그래서 이 남자가 접근을 해서 그런 외로운 여자들을 구성을 하면은 총리나 장관한테 올라가는 보고서 한 카피가 다 그 친구한테로 가는 겁니다. 통역. 이거 핵심적인 얘기들을 다 들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동독에서는 로미오 작전이라 그래서 네. 결국은 통일 독일 이후에 그런 사건으로 잡힌 여자만 40명입니다. 아, 이제 독일 통일되면 이제 그게 다 자료가 그렇죠. 나왔을 자료가 테니까. 나왔는데 슈타지 자료도. 40명의 여성 공자원들이 잡힌 겁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많았죠. 40명이었다. 행정부 각 곳곳에. 그러면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게 보니까 헬무트 콜 총리 비서? 대통령실 행정관? 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이 정도면. 근데 이게 미인계도 그렇지만 미남계, 미인계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빠지지 말라고 교육을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다 하죠. 다 하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의 속성이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물욕, 식욕, 성욕. 이 3대 요건을 가지고 작전을 하는 게 바로 특수전입니다. 이제 첩보전이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본능에 호소하는 것에서는 언젠가는 길다 보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인계, 미남계에다가 또 명품 시계 사주고 명품 가방 사주고 이런 물적인 공세까지 더해지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겠네요. 거의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시연 대표님도 혹시 미남계를 구사해서 공작을 하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제가 미남계를 구사할 정도로 이렇게 건장한 체격의 인물이 좋은 건 아니고. 그럼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미인계를 받아보신 경우. 받아봤죠. 연길에서. 연길에서 인기가 좀 좋으셨네요. 연길에 갔었는데요. 그게 1990년대 후반입니다. 홍콩을 무대로 해서 무역을 한다는 여성분인데 당시 한 30대 후반? 키도 제 키 정도로 컸고 그래서 내가 대학을 어디서 나오셨냐 그랬더니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대요. 순간 제 머리가 반짝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낚았다. 제대로 걸렸다. 제대로 걸렸다.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보자.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더니 몇 번 만났는데 이 여자가 옷도 세련되게 입고 그 옷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면 홍콩에서 샀답니다. 또 좋은 거 입고 그래서 아니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자기는 조선족인데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되죠, 그건 뭐. 한국, 홍콩, 북한을 상대로 해서 무역을 한다. 야, 내가 찾던데 하필 남자가 아니고 여자냐. 이 운명적인 만남을 어떡하냐. 떨리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그 스펙이 너무 좋네. 이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네. 한 일주일 뒤 선생님 네. 평양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죠? 네. 어떻게? 비자에 도장이 찍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내가 담보하면은 네. 비자에 도장 안 찍고 별도의 종이 돼가지고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다고. 그러고서 본부에다가 은어로 네. 딱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양을 이렇게 가자는데 이거 이틀 뒤에 답이 왔습니다. 너 빨리 북경으로 빠져. 현장에서는 판단이 미인계에 이미 빠져서 판단이 안 되니까 본부에서 보면 답이 정확히 나오는데 이미 본부에 등록된 이게 완전 제비입니다. 아, 본부에 등록된. 그래서 신속하게 북경으로 빠져서 헛물만 켰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 가셨으면 북한에서 이제 한 20년 정도 생활하시다가 어떻게 탈출하셔서 여기 와서 또 한국에 와서 그러실지도 모르죠. 회고록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마 여기 나오셨으면 100만 조회수는 바로 찍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물이 되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 그때 공작을 하시는 데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상적인 그 위협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공작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이 남조선의 특무다, 공작원이다 이런 걸 알고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저는 당시에 내 신분이 어느 정도 노출되지 않았을까. 아, 확실하진 못해도 냄새를 맡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 뒤로 그 사업은 없었던 걸로 돼버렸습니다. 보안교육에서 가르치는 네.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과도하게 침몰하게 접근하는 여성, 인물이 출중하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너무 친절하게. 그렇죠. 이 항상 경계의 대상을 가져야죠. 단둘이 뭐 하자다는 거야. 이렇게 자꾸 격리돼, 주변과 격리돼서. 단둘이 우리 평양국인가요? 단둘이 평양 구경 가잖아요. 와, 이건 근데 세긴 세네요. 근데 따라갔다가는 네.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여자는 없어지고 이상한 놈들만 나타나는 거겠죠. 저도 만약에 연길이나 이런 데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한데 평양 한번 보러 가시죠 이러면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위험하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방어 포인트가 있어요. 방어 포인트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지금 뭐 아주 정부 요직에 이렇게 비서 역할이나 통역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난 너무 힘들어 때려쳐야 되겠어 이러면 갑자기 이 공작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회사를 그만두면 그럴 때 갑자기 막 질색을 하거나 이러면 남친이 그럼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이거 로미오인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나 아니면 이시연 선생님께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내 직위 업무에 또 과하게 집착하면서 계속 묻는 사람. 네. 이것도 좀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 그렇게 물을 정도면 벌써 내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됐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미인계나 미남계든 어쨌든 미인 미남계가 꼭 아니더라도 이 공작 활동, 스파이 활동 이 세계가 무서운 게 일단 한번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발을 들여놓으면 나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돈을 주고 뭐 좋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발을 빼려 그러면 또 협박을 할 거 아닙니까? 너 이거 공개해서 다 망신 주거나 아니면 너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럴 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국가 방첩 기구에 이실직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서서히 빠지는 방향이라든가 방향을 틀도록 하거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작전입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invisible war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이시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거나 또 미남 미녀인데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도하게 대시를 한다거나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낄 때는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112 또 111 국가정보원 간첩신고센터입니다. 즉각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